네, 시작부터 이 발걸음이 무거운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청산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놨는데요. 김병준빨 혁신은 한국당에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대진표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에 드러난 민주당의 앞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두 분 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좀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관련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분이 강원랜드 소관 상임위로 가시고 의원직 상실형 받으신 분이 법사위 가시고 그렇죠. 이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그분이 하시는 의정활동 자체를 예.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그분이 그 상임위에 배정이 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예.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조금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또 원하는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한 의원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네. 의원님께서는 원하는 상임위 배정 받으셨나요? 예,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청했는데 예. 다행히 거기 배정이 됐고요. 300만 농어민 그리고 우리 전국의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위원회라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상임위 중에 안 중요한 상임위는 없습니다. 예. 18개 상임위 모두 다 중요하고요. 어느 하나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이익보다는 본인의 전문성이 좀 잘 발휘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아쉬움의 표현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기회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임위 배정 한국당 의원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사려 깊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런 데는 좀 깊이 해주시는 것이 좀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야당의 경우에는 예. 간혹 정치 탄압으로 인해서 좀 기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빈손 국회, 개점 휴업 참 국민들이 답답했습니다 보면서. 근데 후반기도 시작부터 삐그덕 좀 늦어졌고 잘 될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각오들은 각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으신 만큼 예.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지난 반년간 국회가 열리지 못해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국회에 출근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민생 현장이라든지 관련 법안들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과실을 따는 이 국회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던 점이 너무 아쉽고요. 예. 서로 무르익은 고민들을 회기 내에 풀어내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한데 역시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에 지금 밀려있는 법안들이 민생 법안 관련된 것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전 정권에서 이제 있었을 때 냈었던 법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낸 법안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야가 합의하에 잘 통과시켜서 빨리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정말 말로만 하는 협치 말고 진짜 협치를 좀 해서 네. 밀린 숙제들을 다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숙제 한 번에 해결하기 참 쉽지 않은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 한국당 얘기는 이양수 의원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다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모든 보도들이 다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야기도 많은데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혹자는 이제 그분이 언급한 내용,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약간 비꼬아서 그분이
이곳에도 불려갈 수 있고 저곳에도 불려갈 수 있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그런 행보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노무현 정신이란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그 비대위원장에 걸고 있는 어떤 국민의 기대들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용됐던 사람을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다. 라는 그런 홍보 효과, 컨벤션 효과를 누린 다음에 실질적 개혁에는 이르지 못하고 김병준 입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냥 문의뿐인 허상뿐인 그런 자유한국당 개혁이 될까 봐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신이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는 진정한 자유한국당의 거듭남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말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역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명감과 용기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 생각해서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발전하려면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지금 보수가 사실은 많이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 균형을 균형 감각을 상실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한국당 사실 상황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중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용기 아니면 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정말 불명예스럽게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고 대한민국을 위한 사명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런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서 듣는다면 그렇게 뭐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기대를 안고 대한민국이 좌우의 날개로 균형 있게 날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사실 진보 쪽에서도 보수 쪽을 바라볼 때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만들어지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첫날 기자회견에서부터 지금 뭐 할 이야기가 저희가 좀 많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인적 청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뭔가 내부 분위기가 바뀌는 건 사람이 바뀌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인적 청산에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만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평가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맨 처음 먼저 해야 될 일은 보수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수라 하면 따뜻한 보수거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서 가난하고 힘겹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보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당이 따뜻한 보수의 그런 이미지를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공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 공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도 마치 재벌 편만 드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면서 우리 한국당이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성장은 우리 보수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성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능력해 보여요, 지금.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바로 먼저 할 것은 인적 청산 문제가 아니고 보수, 따뜻한 보수, 공정한 보수, 그리고 능력 있는 보수 이런 가치를 새로 세우고 그리고 진영 간의 싸움, 뭐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을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이념 체계부터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의 가치로 자유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유를 이야기했죠. 자유를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시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죠. 아까 이제 책임 있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자율적인 시장 경제 체제로 좀 작동이 되어야지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정당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운영에
잘 활용한다면 그 개념들을 잘 접목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 또는 비대위원을 하시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실로 국민이 바라는 예.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인적 청산이라는 말을 누구든 이제 칼자루를 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 거론하기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거론하시면은 정치적으로 무능해 보이시죠. 그렇지만 반드시 부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과거에 그 가치와 반가치적으로 살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성도 해야 하고 향후에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도 병행되어야지만 그분을 청산하지 않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채 보수의 가치만 정립한다는 것은 무용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대위원 혹시 제안 받았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아니요, 제안 받은 적 없습니다. 아, 그럼 아마도 예. 제가 이제 지금 초선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 간사가 비대위원을 맡으면 초선 의원들과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소통이 잘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누군가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초선 간사는 굉장히 좀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이 되면은 사실 최고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나 다름이 예.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당 지도부의 그 생각 이런 것에 좀 경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옳지 않고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 큰 옷이에요. 사람이 내 몸보다 너무 큰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사양하는 게 맞고 저희 초선 의원이 정 한 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저명한 학자분들도 계시고 많은 기관장 같은 거 거치신 훌륭하고 식견 있고 경륜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저 어릴 때 일부러 큰 옷 사주셨어요. 액자로 너 금방 크게 크니까. 되면 옷 예. 입을 테니까. 아유, 라고. 그만한 독담이 없는 것 같네요, 이영수 의원님. 아니, 뭐 그냥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민주당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혼전양상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당 대표를 희망하는 분들이 출마를 하셨는데 처음에 뭐 교통 정리가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진짜 이거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후보 등록일이고요. 제가 예. 또 선관위 위원이기도 하고 이제 전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두루 룰을 정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아직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비 경선 과정 자체가 일주일 남았죠? 지금? 그렇죠. 예.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후에 있을 중앙위원 투표로 결정된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여지가 있고요. 예. 그 대진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가십성이 아니라 이제 정말 무겁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개파 얘기 나오고 한간에 부엉이 모임 얘기도 나왔었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에는 친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애쓰셨던 모두가 친문이고 그래서 지금 현 주자 누구여도 당 대표로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제 세 분의 본선 레이스를 펼칠 후보자들이 결정이 된다면 예. 그때는 의원님들도 이제 조금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네. 뭔가 정보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내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오늘까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몰래 등록하실 리는 없는 우리 당의 거물이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조금 정리 수순으로 결심하시지 않았나 조심스레 예.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몰래 만약에 등록을 하면 정말 흥행이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모두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주제는 민주당인데 후보들이 그러니까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통된 이야기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지키겠다,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 문재인 정부 성공시키는 문 대통령이 보면 뿌듯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이재정 의원님께 네.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누군가는 청와대를 견제해야 되고 그게 여당 대표의 입장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좀 보호하고 성공을 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발효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선 이후 1년 남짓입니다. 예. 의회의 권력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발 어떤 정책 기조가 사실상 의회에서 뒤틀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바라는 국민의 예. 어떤 기대가 결과로 이어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헛헛하고 이제 국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에 나갔더라도 지금 국민이 1년 전, 바로 1년 전에 압도적 승리로 이끌어주신 문 대통령의 승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저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야권에서 보시는. 대통령 인기가 좋잖아요. 지지율이 높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현실을 감안한 그런 건데 그래도 비판할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으면 다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면 무조건 청와대에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예. 청와대에서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발목을 잡아야 일 잘하는 야당 의원이에요. 그런데 여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잘 못하는 일도 잘한다 해야지만 용비어 청가를 해야지만 훌륭한 여당 의원이에요. 즉 제왕적 대통령 중심 제도가 워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중대로 여당은 불리고 야당은 무조건 발목 잡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치를 하고 의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빨리 벗어나서 권력 분산형이나 의원내각제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5만 불, 1인당 GDP 5만 불 이상의 국가 중에 대통령 중심제 국가는 미국 하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강력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진 나라예요. 주정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인당 GDP 3만 달러 부근까지 간 게 노무현 정권 때거든요. 지금 한 15년 이상을 이 3만 달러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대통령 중심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들 하실 분들께서 대통령을 보위하겠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예,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말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요. 정치학의 용어도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존재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이후에 생긴 말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던 거지 87년 헌법, 그러니까 우리 87년 6월 항쟁이 만들어낸 그 대통령제, 직선제 대통령제가 문제였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제도든 간에 국민이 합의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어떤 정치 제도를 봤을 때 의원 내각제가 안정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는 의원 내각제인가 의원 집정부제인가 대통령제인가가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도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분명히 정치의 기본 토대, 싸우는 국회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회적인 이해 충돌의 폭을 좁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이제 다른 그 외국 선진 외국들의 사례를 다 보면 프랑스든 영국이든 뭐 독일이든 뭐 다 이미 그렇게 권력 분산형으로 바뀌었어요.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권력 분산형으로 빨리 해줘야 경제인들이 언제까지 정치인들 눈치 보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러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비즈니스를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투자를 안 해요.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놨다 대통령이 누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뭐 투자 요청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완전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당제에 근거해서 권력 분산형이 이루어져야 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제는 오로와 나싱이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 당선이 되면은 3,000개 정도의 자리를 임명권을 가진다고 그래요. 예. 그 다 자기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야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또 발목을 잡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개발도상국 상황에 있을 때는 대통령 중심제가 하는 또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울물이 이렇게 있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물기를 내면서 가는 게 맞는데 도도한 강물의 흐름처럼 됐을 때는 포크레인 갖고 안 되는 거죠. 국민 민의에 따라서 옆에 제방 뚝을 잘 쌓아주고 민의를 바로바로 반영해주는 그런 방식의 정치제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국회에 굉장히 좋은 권력 분산형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당, 야당 의원들 할 거 없이 한 7, 80%의 의원님들이 18대, 19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독일식과 우리 오스트리아식을 이제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딱 언급하시는 순간 민주당에서 권력 분산형을 찬성하시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또 이걸 추진하려면은 대통령이 또 임기 말에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동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집권 초반에 개헌이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저희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큰 폭에서 개헌으로 잠깐 가려고 했는데 다시 제가 잡겠습니다. 네네. 예, 개헌은 잠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하실 이제-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마음에 접어두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지지율 얘기로,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61.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보다도 추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취임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당 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전에 어떤 지지율이 비정상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일일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락폭이나 그 즈음에 어떤 정세적인 어떤 상황들이 영향을 미쳤을까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최저임금은 제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제가 없고요. 최저임금의 문제를 을 대 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 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용에서 불안해지자 자영업으로 몰린 그 수많은 상징적으로 본다면 편의점 업주들. 그런데 그분들이 최저임금마저도 줄 수 없는 현실. 그것 모두를 개선하는 어떤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이고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아니고의 문제로만 천착시키는 것이 바로 앞으로도 그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무엇보다도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5년을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쫓겨나야 되는 우리 상인들의 현실을 바꿔내는데 함께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라고 일부를 괄호에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봤어요. 이게 원래 이 여론조사라는 게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역별로는 PK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특히 직종별로 이게 뭐 최저임금 때문은 물론 아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에서 12.3%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이 경제가 지금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할 여지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그 경기가 한 4%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호황입니다. 성장률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3%를 오히려 지금 뭐 밑으로 이제 하향 조정해야 될 정도로 국제는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불황으로 가고 있는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는 사실 좀 경기 부양책을 써서 좀 사람들이 돈이 좀 돌게 하고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제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뭐 저임금 근로자로 남겨놓으면 안 되죠. 이거 차근차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과연 그 상황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지금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빨리 지금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10년 정도
기한을 좀 넓게 잡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됐을 때 시행했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론이 떨어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TK 중심으로 떨어진 것은 지금 북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뭔가 북한 비핵화가 바로 일어나고 그다음에 남북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가 막 될 것 같았는데 북한이 이제 그 밀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저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좀 잘 불러내서 평화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좀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주당 52시간 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참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뭐냐면 68시간 하던 거를 52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있죠.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장비와 설비를 더해야 돼요. 이것이 그분들한테 지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펴나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해가면서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옳은 일을 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을 계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질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제 꼼꼼한 지적들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인구 감소 상황입니다. 소비를 할 수 있는 역량들, 생산 역량들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서 소비 자체도 저소비 구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저는 경제 개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보수층 또는 일부 경제 세력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집권 초기에도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얼마나 낙관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야말로 이러한 경제 현실을 혁파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단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바라보고 진정한 죄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넓은 시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이슈로 넘겨서요. 지금 약 1시간 전쯤에 아마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드루킹 핵심 인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지금 노회찬 의원 측에 5천만 원을 건넸다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좀 노회찬 의원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은 노회찬 의원께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것이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2016년에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사진을 찍었고 그걸 입금한 통장이 있었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을 찍은 것은 다른 돈이었고 입금된 그 계좌도 다른 계좌였고 이 노회찬 의원과 거래했던 그 상황은 그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증인도 확보했다, 물증도 확보했다라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일 가능성도 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연일 노회찬 의원이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이 주는 국민에게 줬던 신뢰가 노회찬이 이랬을 리가 없는데 설마 하면서 아직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드루킹의 돈모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노회찬 의원님 및 그 사모님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그 혐의고요. 거기에 더해서 2016년도 그 무혐의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유죄는 아니니까 뭐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노회찬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죠. 정치적으로든 향후 법정 공방에서든 일단 불리해지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쯤이면 좀 대충 가닥이 네.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